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헤지펀드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헤지펀드들의 성적표가 나와서 좀 살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번 순으로 정렬을 해봤더니 1위에 처음 들어본 회사가 있는 거야. 뭐 여러분들 아마 뭐 시타델 이런 건 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타델이 2위를 했고 1위에 보면은 TC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TCI라는 회사는 얼마를 벌었냐? 올해 무려 13빌리언 달러 이 정도를 벌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7조 원 정도 되죠. 아니 어떤 회사가 도대체 17조 원이나 버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살짝 뒷조사를 조금 해봤고요. 또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건지를 좀 볼 건데 이 회사의 창업자는 크리스 혼이라는 분이고 영국 분이세요. 재밌는 게 회사의 이름이 더 칠드런스 인베스트먼트야. 뭔가 애들을 위한 걸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회사의 이름이죠. 그 헤지 펀드는 보통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용하는 금액의 이제 1.5%씩 이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가져가시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하는 뭐 그런 컨셉의 펀드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자선단체도 요분이 만든 자선단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선단체가 잘 자금을 이제 지출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사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이분 성과는 정말 탁월하기는 해요. 2003년부터 연평균 1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동기간 S&P 500의 수익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 뒷조사를 하면서 한번 다뤄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참고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의 투자 스타일이 이제 매수를 좀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종목에 막 10%, 막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유 기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행동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행동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한 다음에 그 회사에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를 막 10,000주를 사가지고 삼성전자한테 뭐 배당을 해라. 혹은 뭐 경영진을 교체해라. 이렇게 막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게 행동주의긴 합니다. 행동주의가 어쨌든 이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어떤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주의가 안 좋기도 하지만 회사가 만약에 주주에게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또 행동주의는 적절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TCI가 했던 이 크리스 혼이 했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행동주의 활동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오랫동안 구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편지를 아주 길게 써가지고 야 너네들 직원 좀 잘라라. 너네들 직원 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서 좀 구조조정에 압박을 넣었던 걸로 좀 유명하죠. 그 이후에 어쨌든 구글이 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뭐 최근에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회사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실 지난 포트폴리오 물론 이거는 3분기 기준이긴 합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의 포트폴리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가 아주 많이 바뀌지도 않을 거고 또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투자자의 어떤 성향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냐 제가 탑 5만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위에 있는 종목이 가장 비율이 많은 종목이 캐나디언 내셔널 레일웨이라고 해서 철도 회사가 있고 무디스코프라고 해서 신용평가 회사가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뭐 에디슨이 만들었던 회사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전자회사, 전자기기 회사인데 GE라는 회사가 또 있고 캐나디언 퍼시픽 캔사스시티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철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자,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다 아는 회사죠. 그래서 비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의 50%가 다 이런 종목에 투자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의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랑 이제 캐나디안 퍼시픽 캔사스시티 서던이라는 회사, 요 각각 두 개가 회사고 이제 이 회사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이제 이름이 되게 길죠. 이름이 왜 기냐면 캐나디안 퍼시픽
퍼시픽이라는 회사랑 캔사스 시티 서던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좀 상대적으로 길어져 버렸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철도 회사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번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영업이익률까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업이익률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5%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철도 산업이라는 사업은 사양 산업인데 도대체 이 구닥다리 산업이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 그림이 뭐냐면은 2018년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5개 철도 회사가 갖고 있는 노선입니다.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각자 노선이 그렇게 많이 겹치지가 않아요. 지금 색깔들을 보면 뭐 녹색이랑 노란색은 좀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색깔은 각자 자기만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철도 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다면 지금은 적당히 회사들끼리의 경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서로의 나와바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각자의 나와바리가 존재하고 각자만의 땅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굳이 그쪽까지 철도를 깔지 않고 치킨 게임 끝났고 이제는 서로가 만들어 놓은 이 철도를 보수만 하고 여기서 돈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도 비즈니스라는 거는 독과점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누가 완전히 새롭게 철도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는 것도 상상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저 철도를 한 번에 까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경쟁의 틀이 잡혔고 대형 철도 회사들끼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소수의 몇 가지 기업만 특정 경로를, 특정 철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심지어 최근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또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미국에서 어떤 열풍이 있었냐면 바로 리쇼어링이라는 열풍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으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열풍이 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TSMC도 미국에 공장 지어라 뭐 이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공장들이 몇 개는 지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장이 더 많이 지어진다면 이 공장으로 많은 물건들이 오가야겠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갈 수도 있겠지만 또 저렴한 운송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철도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운송량이 많아서 그러면 또 철도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요렇게 또 미래 전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그리고 보유 순위 탑5에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디스죠. 무디스는 어떤 회사냐면 특정 회사가 어느 정도 믿을만한지 그 회사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디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고 KT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회사한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너는 얼마나 믿을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한우도 투뿔 등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어쨌든 도장 찍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이 부족해서 채권을 만약에 발행해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돈이 부족하니까 빈문서를 발행하는 거죠. 근데 요럴 때 이자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를 이 신용평가사,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서 무디스 같은 회사가 평가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삼성전자 채권의 이율이, 이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 신용평가 비즈니스 자체도 사실상 독과점이에요. 무디스라는 회사와 S&P라는 회사, 우리 S&P 500 할 때 바로 나오는 바로 그 회사가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 신용평가 비즈니스는 이렇게 양분이 된 걸까? 왜 소수의 회사만이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신용평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무디스 말고 김난태가 하니까 단테스라는 신용평가사를 창업을 하고, 제가 삼성전자고 뭐 애플이고 뭐 되게 유명한 회사들
제가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야. 애플은 믿을만 합니다. 삼성전자는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막 각각 회사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믿으실래요?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알겠지만 대부분의 업계인들에게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신용평가에서 아이러니하게 중요한 게 신용평가를 하는 주체의 신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본 적 있는가? 신용평가를 해주는 곳의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어본 무디스나 S&P에서 신용평가를 했어. 그러면 믿지만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단테스가 신용평가를 했어. 그러면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봤는데 크리스 호는 무디스를 10년 이상을 보유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더 보유했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최소 10년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GE도 있긴 한데 GE는 솔직히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들이랑은 약간 결이 달라서 살짝 패스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여드린 회사를 살짝 기본적으로는 좀 독과점을 하는 회사다. 철도 회사, 이미 자기들이 깔아놓은 이 망에서 서로 노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이고, 무디스 신용평가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하고 있고, 비자카드도 아시죠? 마스터카드랑 비자가 사실상 이 신용카드 업계를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그냥 독과점 하는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번 꼬아서 생각해 보면 워렌 버핏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무디스는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철도 회사를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철도 회사들도 가만히 보면은 워렌 버핏이 퍼센트 인수한 거의 북미 최대의 철도 회사 BNS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회사는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거고 100%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크리스 혼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비자도 버핏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좀 봤더니 누군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없는 비즈니스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또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버핏이 하는 투자 방식이랑도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크리스 혼도 인터뷰에서 버핏이 하는 투자를 좀 지향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번 방구석에서 월스트리트를 전해드렸는데 또 재미난 이슈가 있으면, 또 다른 대가의 움직임이나 또 테크 이슈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